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뉴스룸은 오늘도 최상병 관련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공수처가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소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던 바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이 자리는 이종섭 당시 장관이 수사 대상에 임성근 사단장을 꼭 넣어야 하겠느냐고 처음으로 물었다는 의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턱 밑까지 온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입니다. 박 전 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물증과 정황이 있어 경찰에 이첩해 수사할 사항이라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참석자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을 오늘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비슷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단장도 다 처벌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재판에선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갑자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 국방부가 장관님 지시로 취소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22대 국회 제1야당, 제2야당 모두에서 탄핵이란 단어도 꺼내들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초선 당선자 60여 명은 오늘부터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자 특검법 통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야권에선 아예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격려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내용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으니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불법이 확인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나 되는 만큼 탄핵이 더 쉬울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 혁신당과 정의당, 개혁신당 등 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야권이 본격적인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만 당론에 어긋나더라도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의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기조를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한해선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정해지면은
그때는 단일 대우로 좀 움직여 줘야 된다. 사실상 당론으로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걸 두고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겁니다. 재표결 절차가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기명 투표예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 조혜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특검을 회피하는 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조건부 특검 수용을 주장해왔는데 기자회견의 계기로 특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는 제2결에 필요한 17표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집니다. 야당도 물밑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총선 이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과반이 넘는 57%가 찬성했습니다. 특검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서도 43%가 특검 도입 찬성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일 발표된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4%,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전인 지난 3월 30%대였던 긍정평가율은 총선 이후 20%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 조사는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반영된 결과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율 24%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임 2주년 무렵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였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였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큰 숙제, 기자회견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서울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어제 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윤 대통령도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설명하고 또 질문을 받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점심시간에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비롯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대화도 건넸습니다. 이어서 서대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해산물과 채소 등을 직접 구매하며 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이용하십시오.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아이고 어르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리 불편할 텐데 앉으십시오 그냥. 아이고,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 아 여수에서. 자 많이 파세요 어르신.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민생 현장을 방문한 건데 취임 2년간 지적받아왔던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소통 미흡을 꼽은 답변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참모들에게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설명하고 질문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북, 전북, 제주 등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곳을 포함해 지역에서 열리는 민생 토론회도 다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물가 관련 발언을 놓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큰 돈을 안 들여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인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천억 원의 안정자금을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물가 관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하고 각종 수입 과일과 채소에 관세를 낮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가 내렸다고 체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싼 게 없어. 뭐든지 다 올랐어. 그전에는 돈 10만 원 갖고 나오면 걔도 웬만큼 샀어요. 지금은 살 게 없어요. 몇 가지, 한 5가지 사면 10만 원 돈이 없어져요. 실제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대로 내렸지만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은 또 19% 뛰었습니다. 세금을 할인 지원에 쓰거나 수입 관세를 내리는 걸로만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도 많습니다. 오히려 수요를 늘려 물가 착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인 지원하는 거 일부 가지고 물가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돈을 들여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예산을 한도와 기한 없이 풀겠다고 했는데 역대급 재정 적자에 마냥 끌어쓰기엔 여의치 않습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 원을 넘었는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가격 안정 자금을 추가 편성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신선식품 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많아 앞으로 물가 관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기자회견 때 외교 분야는 외신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볼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에 나섰던 외국 기자들 중 일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집권 리스크를 질문한 로이터 통신 특파원. Is there an amount that is too much to pay? And would you ever consider agreeing to a larger role for U.S. troops here that look beyond simply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조시 스미스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은 웃고 나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문제를 물은 BBC 특파원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hat are your current red lines when it comes to Russia'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러시아와의 협력만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He didn't really answer the question, and so I wasn't actually expecting him to take that approach. 1년 9개월 만에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렵게 얻은 기회였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외신 기자들의 평가입니다. 못다한 질문으로는 한국의 언론 자유 문제를 꼽았습니다. So something that I did want to ask was about media freedom here. And I know that it's something that the domestic press take very seriously and have criticized him for. JTBC 김혜미입니다. 뉴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한 뒤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해당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기간을 연장한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최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퇴학 수순으로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 지금 어떤 상태라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경찰은 내일 최 씨에게 사이코패스 검사에 동의하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충동적인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등을 점수화하는 검사로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다니던 서울 소재 의대 측은 최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최 씨가 구속 상태여서 참석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진술 없이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2022년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김모 씨에 대해 본인 진술 없이 퇴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 씨는 범행 장소에서 경찰과 마주치자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리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뒤에는 진술을 거부하다 어머니와 통화한 뒤 입을 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상 정보가 함께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측 우려에 따라 최 씨 신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가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안 씨 측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 지시 등을 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립니다. 뒤따르던 흰색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래 요란하게 나더라. 병원차 2대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막. 유명 DJ 안모 씨가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안 씨는 구속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보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이후 재판에서도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1차로로 들어왔다면 2차로로 간다든지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이미 갈지자로 운전하고 있었고 충돌 직전까지 과속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걸 큰 과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 씨가 내려서 운전자에게 한 말은 한 번만 봐주세요였다며 연락처도 주지 않아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6월 11일에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달 20대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운전자는 옆자리에 앉았다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하얀 SUV는 차 없는 사거리를 빠르게 달립니다. 그 속도 그대로 인도에 타고 올라 상가로 돌진합니다. 안경전 벽이 무너지고 진열된 기계와 물건이 떨어집니다. 그 옆 무인문구점 통유리창은 완전히 뚫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연인이 탄 렌터카가 충북 진천군의 상가에 돌진했습니다. 사고 뒤 남성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를 본 가게 주인들에게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날 사고 다음 날 처음에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와서 사과한다고 왔어요. 한 달에 월급 받아서 100만 원씩. 처음엔 경찰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여성이 운전했던 겁니다. 경찰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뒤바뀌면서 피해자 보상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무인문구점은 장사를 포기했고 안경점은 천막 친 채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남자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남자에 한정해서 경찰은 여성에게 음주운전, 남성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은 금물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네이버가 키워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정부 브리핑 직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이버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길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겁니다. 어제 소프트뱅크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7월 초까지 네이버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 자본이 재조정될 경우 네이버는 일본 시장 철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늘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고용 불안 등에 대한 사측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그동안의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반대 방향이라 파장이 커졌습니다. 일단 당론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선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자 한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일방적인 조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종부세는 그동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이 폭등하면서 중산층까지도 종부세 대상이 됐고 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나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지금 며칠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 다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인 만큼 민주당의 다음 대선용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사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돈 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외국 의대를 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대통령 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발언을 이어갑니다. 헝가리 의대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의대도 있고 이런저런 의대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국가고시도 통과 확률이 재수삼수해서도 33%인가.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위기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미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올렸다 사과해놓고 또다시 해외 의대생을 비하한 겁니다.
결국 다른 관계자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규 의사가 되는 과정이 안 돼서 우회하는 방법의 일부의 그런 문제.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완책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투입하더라도 한정된 범위에서 교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의료계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 걸 두고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된 것입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80대 노인이 식당 업주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주가 신고하자 이 노인은 수시로 식당을 찾아와 협박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밥과 술을 먹던 노인이 뒤에 앉은 아이 쪽으로 몸을 반쯤 돌립니다. 아이 몸을 만집니다. 아이가 뿌리치려 하지만 떼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충남의 한 식당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방학 중이라 식당 주인인 아이 어머니가 가게에 딸을 데려온 날입니다. 주방에서 장사 준비를 하느라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식사하고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게 기분이 나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고 놀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80대 노인은 지난 2월 성추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노인은 식당으로 찾아와 욕을 하고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식당을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나이가 많은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가방을 맨 외국인 관광객만 노린 소매치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 차례 소매치기로 붙잡혔던 상습범이었습니다. 김희란 기자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립니다. 가방을 맨 여성이 내립니다. 남성 A씨가 곧바로 따라 내립니다. 여성의 가방에 손을 쓱 넣어 지갑을 빼내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현금 입출금기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돈을 빼지 못하자 근처 환전소로 갔습니다. 지갑에 있던 중국 돈 700위안, 우리 돈으로 13만 원쯤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또 지하철에 탔습니다. 이번에도 가방을 맨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한 듯 가방을 들여다보고 A씨는 훔친 현금 42만 원을 세며 유유히 앞서갑니다. 경찰은 CCTV 100여 대를 분석해 지난달 11일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과 19범으로 절도 혐의로만 12번 구속된 바 있습니다. 옆이나 뒤로 메고 있는 여성들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빼내는 범행 수법을 사용하므로 전과 15범인 B씨도 지난 3월 13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노렸습니다. 출소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봄마다 강원도에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 늘 산불을 부추기는 이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풍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봄의 마지막 큰 산불 고비라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나무는 쓰러졌고 신호등은 위태롭습니다. 미시령 고갯길 표지판은 아래 위로 흔들립니다. 거리에 걷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듭니다. 해마다 봄이면 강원도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른바 양간지풍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이 양간지풍이 예고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산지에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90km 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철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빨라지고 고온 건조해집니다. 봄이면 반복되는 대형 산불 주범입니다. 오늘 내일을 잘 넘기면 큰 산불 위험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공기가 건조하지 않은 상태고 산에 새 잎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강원 지역 화재 절반 가까이는 부주의 때문에 났습니다. 정말 이걸로 불이 날까 아무 생각을 안 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조심할 건 담배꽁초입니다. 500도가 넘는 담뱃불과 바람, 그리고 낙엽이 만나면 쉽게 불꽃이 일어납니다. 소방이 실험했더니 1분 40초면 연기가 났고 8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빠르고 강할수록 불은 더 빨리, 더 멀리 번졌습니다. 올봄 대형 산불 없이 지나가려면 오늘 내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노동자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그런데 단기 계약을 맺은 일용직 노동자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에서 지난 3일 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60대 남성 박모 씨. 기술 없는 이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불렸습니다. 빠당 소리가 나서 이제 뛰어 올라갔더니 이제 상황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명설에서부터 그 혈흔서부터 새로 들이는 기계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공장 소속이 아니었고 기계 운반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일 끝날 때까지 맺은 단기 계약이었습니다. 작업한 사람은 산업에 일용직 아마 그날 하루 일당으로 데려온 사람 같아요. 5톤짜리 기계를 옮기다 머리를 부딪혔고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한 거고 그쪽에서 원청사죠. 저희는 모르죠. 영세한 기계 운반업체는 보상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집에서 저도 살아야 되는 거고 돈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숨진 박 씨는 공장 근처 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에 살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2평 남짓방에 혼자 지냈습니다. 가진 게 몸밖에 없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던 박 씨. 유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에게 쫓아가는 도리상 그건 아니지 않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가는 길도 서럽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식물 서식지가 개발로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지정된 환경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제주도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뱀이 나오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는 식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제주도 동북 곶자왈입니다. 5개 잎 사이로 뭔가 뿔 같은 게 솟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제주 고사리 3입니다. 얘는 포자 번식을 하는데 뿌리 줄기로도 번식을 해서 학자들은 이게 한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는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다 나왔다.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만 발견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낙엽 아래 건습지에서도 극히 제한된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동북 곶자왈의 보존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단계 보호 등급 가운데 50%까지 개발 가능한 4-1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멸종위기 식물이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개가시나무 군락지인 서귀포 대정 곶자왈에는 영어 교육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뒤늦게 발견해 다른 곳에 옮겨 심었지만 절반이 넘는 10개 채가 말라 죽었습니다. 추가로 개발이 예정된 곳도 솔림난과 비바리뱀, 긴꼬리 딱새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공사 전 환경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북 곶자왈의 제주 고사리3 서식지에 대한 설명은 더 가관입니다. 내가 갔던 길에서 5m만 벗어나도 고사리3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왜 우리는 그 길 벗어나서 그럼 뱀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 험악진데를. 환경단체는 현재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조사 방식이 표본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표본 지역 몇 군데만 현장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위성이나 문헌을 통해서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조사 이후라도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거쳐 개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동북 고자왈에는 제주 고사리섬 외에도 모두 13종의 다른 멸종 위기종과 보호식물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소중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물려주는 일은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동물을 잡는 올무에 걸린 유기견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세연 기자입니다. 내장이요? 예, 내장. 보이는 게 내장이에요? 예. 아유. 이 개는 몸이 절반이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장기가 드러나고 살은 예리하게 썰렸습니다. 잘라졌어요? 예. 여기는 살을 파고 들어갔어. 몸에서 잘라낸 건 1.5cm 굵기 얇은 철사줄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한 올무, 여기 허리가 걸렸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야, 너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래도. 임신까지 한 거 같죠? 몸이 둘로 나뉘기 직전 구조된 이 개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뱃속 새끼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새끼가 자꾸 커지면은 내장이 다 튀어나와 버리고 구멍이 더 커지고. 그래도 생명을 건졌고 이제 살아남을 희망은 생겼습니다. 이런 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달리는 자동차 사이 절룩거리며 뛰는 이 흰 개는 다리에 올무가 걸렸습니다. 역시 다리가 잘려나가기 직전 구조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진 영상을 받고 위급하다고 느껴서 바로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한박산 근처에서 올무에 걸린 유기견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길에 누운 이 개도 허리가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숨쉬기도 버거워하는 이 개는 사람이 다가가자 도망갑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분명한데 이런 올무 설치한 사람 처벌은 어렵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는데 사실 누군지 특정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도 아픔을 느끼는 건 사람과 같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서울 길거리에선 쓰레기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가정용 쓰레기까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통 숫자를 크게 줄인 탓인데 불편하다는 시민들 목소리도 컸죠. 서울시가 방침을 바꿔서 쓰레기통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굽고 튀기고 끓인 길거리 음식, 명동거리 명물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LA 다저스 선수들도 이 음식 맛봤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One thing I've noticed about Korea is there's no trash cans. 손마다 버릴 때 못 찾은 빈 병과 나무꼬치를 들었습니다. 어디다 버려야 할까요? I think I will take it to my hotel and subway station. 이렇게 잘 챙겨다 버리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물 남은 일회용 컵, 맥주캔 든 비닐봉지, 길에 마구 버립니다. 보통 한 5시간 근무거든요. 네. 여기에서 저거 2공기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들도 버릴 데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숨바꼭질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쓰레기통. 서울에 설치된 쓰레기통 5,380개입니다. 가장 많았던 때보다 2,000개 정도 줄어서 찾기 어렵다고 느낄 만한데요. 그래서인지 불편하다, 아무데나 버린다는 민원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 쓰레기통 30개를 우선 설치했습니다. 반응은 갈립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들 오셨는데 이렇게 뭐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늘리면 또 그만큼 또 쓰레기통을 정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인원수도 많아질 것 같아요. 통 안에 종류를 나눠 잘 버리지 않으면 다시 찾은 쓰레기통 언제 또 사라질지 모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회사 돈을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논란의 당사자인 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증인으로 나와서
트럼프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3주 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재판의 관심은 법정에 출석한 스토미 데니얼스에 쏠렸습니다. 전직 성인영화 배우인 데니얼스는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입막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측은 데니얼스의 증언이 과거 인터뷰와 다른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과거 트럼프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지만 돌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건데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데니얼스는 지어낸 이야기라면 훨씬 더 재밌게 썼을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과정을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트럼프가 실크 잠옷을 입고 자신에게 미소를 보냈다거나 피임기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선정적인 내용으로 판사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트럼프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I'm innocent and I'm being held in this court with a corrupt judge who's totally conflicted.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을 담당한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도 증인으로 채택돼 조만간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네갈에서 이륙하던 보잉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며 화재가 발생했는데 최근 이틀 동안 벌써 3번째 사고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불붙은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땅에 드러누운 조종사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줍니다. 이륙하자마자 날개에 불이 붙어 35m 높이에서 추락한 겁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선 보잉 여객기의 앞타이어가 착륙 도중 폭발해 승객들이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전날엔 착륙하던 화물기의 앞바퀴가 펴지지 않아 기체 앞부분이 땅에 고꾸라진 채 내려앉았습니다. 보잉기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월 약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의 문짝이 뜯겨나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이륙 직후 바퀴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륙한 비행기의 엔진 덮개가 떨어져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모두 부품 결함이 문제였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결함을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Details are that the size of a human hair can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보잉사가 부품 안전성 검사를 건너뛰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흑인 군인이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집안 문을 열자마자 총격을 가하는 현장 영상이 공개됐는데 유족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디캠 화면입니다. 문이 열리고 물러서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총성이 울립니다. Drop the gun! Drop the gun! Drop the gun! 경찰의 총에 맞은 남성은 23살 미 공군 상병 로저 포슨입니다.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포슨이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호수를 착각해 집을 잘못 찾아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It wasn't a gun exchange. He never fired a weapon or anything. He respected authority. 플로리다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은 경찰 대응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수입니다. 여기는 한화 더그아웃. 한 선수가 울고 있습니다. 프로 6년차 장지수 선수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화가 5대10으로 뒤진 7회 말, 마운드에 올라서 잘 막았는데 8회 말이 문제였습니다. 안타의 실책에 그다음엔 4연속 적시타까지 아주 줄줄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7점이나 내주곤 무사만루해서 강판됐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해 보이죠?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후배 김규현 선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감싸쥐고 허벅지를 때리면서 눈물을 보인 모습, 이렇게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하나를 응원하든 아니든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에 야구 팬들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한화의 부진이 장지수 때문만은 아닐 텐데 결국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결정과 관계없이 팬들은 계속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연등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전등이 어두워진 저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퇴근 후에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데요. 아쉽게도 주말 동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제주도와 경남, 전남 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과 호남에 10에서 5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가 열리는 내일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대가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시설물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23도, 대전은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진 않겠고요. 일요일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니까요. 휴일 나들이 즐기러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